자, 7차시 영상입니다. 자, 명나라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한족 왕조를 부활하다라는 게 차시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나라가 몽골족이 배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제목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자, 이 원나라 때 이제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서 한족을 철저하게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기억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불만이 점점 쌓이던 이 한족 중에서 이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주원장이란 인물입니다. 이 주원장이란 인물이 이제 농민봉기를 통해서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인물인데 아마 전 세계 역사 중에 이제 어떤 나라를 건국한 음,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인생 역전을 해낸 인물이 이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어릴 때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뭐 형들도 거의 다 굶어 죽거나 막 그런 집안입니다. 이제 이런 집안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스님이 돼서 머리를 빡빡 밀고 스님이 돼서 먹고 살다가 이제 농민봉기에 들어가 가지고 농민봉기 지도자가 되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창업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이 이 주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컴플렉스도 많고 어, 뭔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주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명나라 한족 국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몽골족이라는, 그리고 화북에는 특히 금나라 여진족이 다 세웠던 금나라가 화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이제 한족 왕조가 다시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명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 이 주원장의 특징으로는 이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유목민족이 다스리면서 사라졌을 법한 이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나라든지 뭐 학교 같은 걸 통해서 유교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이런 국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게 주원장입니다. 자, 그리고 주원장의 이제 아들, 이 3대 황제입니다. 이 영락제가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지금 중국까지 베이징은 현재까지 중국의 수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영락제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자금성이 바로 이 영락제가 만들었던 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엄청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몽골 동격하고 베트남도 정복하고, 특히 이 정화의 함대, 정화는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 환관인데 이 사람을 이제 함대를 보내서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녀오는 엄청난 이 원정길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나라들이랑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내가 어떤 나라의 단순한 왕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다라는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화의 원정 루트를 보면 당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기린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이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황제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는 이제 점점 내부 권력 다툼이랑 외적의 침입, 특히 계속 몽골족이 계속해서 조금씩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구의 침입도 많고, 그래서 조금씩 국력이 쇠퇴해가고,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돕느라고 엄청난 정말 국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력이 소모되고 나니까 어,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세금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세금을 올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의 성장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 남북조 시대 그리고 송나라 남송을 거치면서 강남 지방이 크게 많이 개발됐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고 특히 이모작 이제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작이 확대되면서 엄청난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이 아메리카로부터 이 고추, 담배, 감자, 옥수수, 고구마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 도입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 B 시간에 배우겠지만 콜럼버스가 이제 신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도 이런 작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까지 이런 작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시아에서도 이제 많은 새로운 작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식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사층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생기는데 이 신사층은 이 향촌 각 지역마다 있는 지역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관료 출신이면서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향촌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론도 형성하고 뭐 관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관리한테 가서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사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 우리 남송 때 나왔던 이 성리학이 너무 이론적이다라는 비판 속에서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명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역시 송나라 때처럼 이게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특히 남학생들은 많이 이런 소설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삼국지 연의나 수호전, 서유기 같은 소설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이 이제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서양으로부터 은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은이 화폐로 사용되는 시기가 바로 이 명나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유럽인들에 의해서 개발되면서 엄청난 은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이 이제 전 세계적인 화폐로 작동하게 되었고 특히 명나라에서 나오는 비단, 차, 뭐 도자기 이런 것들은 서양인들한테는 그야말로 최고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끊임없이 은을 주고 이 중국 물건을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내에서는 엄청난 양의 은이 이제 유통되게 되었고 은이 이제 화폐로 사용되게 되면서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1조 편법이라는 이런 세금인조차 운영될 정도로 은이 여유로웠다라는 점.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대외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민간들이 무역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로지 국가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서양이랑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많은 서양 상인들이라든지 쌤이 방금 설명했죠. 서양 상인들이 와서 중국 물건을 엄청나게 사간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또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도 받습니다. 우리 중국이라고 할 때 보통 할 때 중은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때 서양인들이 가지고 온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이 어느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세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사실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우리 말고는 사실 다 오랑캐다라고 생각했던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실제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